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제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주를 겨우 3살 된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키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 혼자 돌보겠다니요. 제 아들이 일하러 간 사이 며느리는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따라가자. 응. 손주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28의 젊은 며느리와 68의 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제 손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 손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사회성도 배우지 못한 채 자라게 되는 겁니까? 3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학대라고 불렀고 저는 며느리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제 아들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어린 손주는 혼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난 1년간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과연 제가 옳았을까요? 며느리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틀렸던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때로는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들 준혁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신부 되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이가 생기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홈스쿨링이라니요? 집에서 공부를 가르친다고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아이들은 5살만 되면 유치원 가는 게 당연한데, 저도 홈스쿨링으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교육학 전공자셨어요. 덕분에 또래들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하며 자랐고,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수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또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집에만 있는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막상 아이가 생기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현실을 보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준혁이와 수진이는 결혼했고 2년 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첫 손주였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최고로 잘 키우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고집했고 아이에게 늘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발달 단계마다 적절한 놀이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손주를 받고 수진이와 저는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민준이가 두 돌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랑 미술관 갈 거예요. 요즘 아기들을 위한 체험 전시가 있더라고요. 미술관은 좀 이른 거 아니야?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민준이는 그림책을 정말 좋아해요. 분명 재밌어 할 거예요. 수진이의 육아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키즈 카페에 가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민준이는 미술관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숲 해설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친구들은 다 어린이집 다니던데, 우리 민준이도 보내는 게 어때?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 나가면 또래 아이들이 왁자지껄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놀거나 제 치마폭에 숨곤 했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니 민준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3살이면 다들 가는데, 민준이는 예민한 아이예요. 단체 생활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엄마였지만 뭔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과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걸, 또래와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그해 여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수진이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혼자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수진이는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아, 어머니. 프리랜서 일 좀 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혼자 잘 놀고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방치하고 일을 한다니요. 민준이는 겨우 3살인데 어떻게 혼자 놀게 둘 수 있습니까? 수진아, 아이를 봐야지. 혼자 놀게 두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니 민준이는 혼자 노는 시간도 필요해요.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독립심. 겨우 3살짜리한테 무슨 독립심이야? 엄마가 같이 놀아줘야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키우기로 했어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간섭이라니요. 저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건데 수진이는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제 방문이 일주일에 3번으로 늘었습니다. 수진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민준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오세요? 전화 한 통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내가 손주 보러 오는데 무슨 전화가 필요해? 그리고 수진아, 민준이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거야? 아까 보니까 너무 마른 것 같던데. 민준이는 소식이에요. 억지로 먹이면 안 돼요. 소식. 그게 소식이야. 영양실조지? 요즘 애들은 다 통통한데 우리 민준이만 깡말라 있잖아. 어머니, 제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걱정됐으니까요. 수진이의 육아 방식이 잘못됐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또래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가서 같이 놀자. 저기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사회성 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니. 이건 수진이 잘못이었습니다. 집에만 가둬놓고 또래와 어울리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민준이 어린이집 보내야 돼.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엄마, 수진이랑 이미 얘기했어요. 내년에 보내기로요. 내년이면 늦어.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우리 민준이 보면 안쓰럽더라.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엄마, 수진이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나는 내 아들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간섭이야?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준혁이도 며느리 편이라는 걸요. 제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걸요. 그 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고 저는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민준이를 제대로 봐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그만 오세요. 이러시면 정말 못 오시게 할 거예요. 어느 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못 오게 해. 어떻게? 여기는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내가 손주 보러 오는데 누가 막아?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집에 오지 마세요. 준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꾸 오셔서 간섭하시니까요. 육아 방식도 다르고 계속 충돌하니까 나는 도와주려는 건데. 엄마의 도움은 수진이한테 스트레스예요.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30년 키운 제 아들이 저한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주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자라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산책 나왔구나.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나온 건데. 수진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손주가 보고 싶은 것도 죄입니까?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진이는 제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야겠다고. 아들 집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준혁이가 출근하고 수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준혁이네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야, 수진아.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나가주세요, 얼어. 나가. 나는 손주 보러 온 건데. 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정말 뭘 어쩌겠다고?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민준이는 저를 낯설어 하게 된 걸까요? 민준아, 할머니 집에 갈까?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니, 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이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게 무슨 범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정신 차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불법 침입이요.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남의 집.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준혁 씨 집이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혁 씨도 어머니가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따라가자. 응. 어머니, 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8살 며느리가 제가 키운 아들의 부인이 저를 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순간 숨이 멎을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나 안 올 거야. 대신 각오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허리를 진단받았습니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며느리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폭행했다고요? 네.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진단서도 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서로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간의 일인데요. 대화는 끝났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제대로 교훈을 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민준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틀 후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나는 당한 대로 한 것뿐이야. 수진이를 고소했다고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정신 차려? 너희가 정신 차려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그게 정상이야? 엄마가 먼저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수진이는 방어한 거예요. 방어? 그게 방어야? 준혁아, 내 엄마를 밀어서 넘어뜨린 게 방어야?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취야, 절대 안 해.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지.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간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 시어머니가 있대요.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진짜래요. 우리 동네 사는 김 선생님이요. 저는 마트에 가는 것도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진이의 엄마, 그러니까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선생님, 사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제 딸 고소하신 거 취하해 주세요. 치아요? 사돈은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 알아요? 압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선생님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셨다면서요?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선생님, 수진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도가 지나치셨어요. 1년 넘게 거의 매일 오셔서 수진이 육아에 간섭하시고 준혁이랑 수진이 사이를 갈라놓으셨잖아요. 나는 손주가 걱정돼서. 그 걱정이 수진이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산후 우울증도 있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애들 좀 놔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후우울증? 수진이가 산후우울증이 있었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리해졌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는 제가 1년 넘게 스토킹 수준으로 집에 찾아갔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이웃들의 진술까지. 김 선생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허락 없이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손주가 보고 싶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느리가 민준이를 제대로 안 키우니까. 그건 선생님의 판단이고 법적으로는 육아 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손주를 사랑한 게 잘못이라고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았을까? 수진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간섭하고 있었던 걸까? 민준이를 위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제 방식만 강요했던 걸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육아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또래 친구가 없었고 사회성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주 선생님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고 40년을 교직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은주 선생님,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럼요. 김 선생님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의 육아 방식, 민준이의 사회성 부족, 그리고 제가 고소까지 하게 된 과정을요. 은주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준이를 직접 관찰해 보셨어요? 정말 민준이가 불행해 보였나요? 그건 민준이는 또래 친구가 없었어요. 놀이터에서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요. 민준이가 정말 외로워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민준이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개별 아이의 기질에 맞춘 육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예요. 어떤 아이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어떤 아이는 깊은 관계 몇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사회성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만 사회성이 아니에요. 한두 명과 깊게 교류하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도 사회성이죠. 은주 선생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키운 아이는 설령 그 방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자라더라고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섭해서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려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때를 놓친 거예요. 선생님이 우려를 표현하시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거부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계속 밀어붙이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폭력이 되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카페를 나서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민준이를 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후 일주일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밀어서 넘어뜨린 건 사실인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와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지하게 책을 보고 있었고 가끔 수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마다 정성스럽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아이가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공룡 좋아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좋아. 나는 트리케라톱스. 우리 같이 볼까?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불편해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다를 뿐 민준이 나름의 속도로 사회성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기로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사과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고소 취하했어. 엄마, 그리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엄마, 진심이시죠? 그래, 진심이야. 나 많이 반성했어. 이틀 후 저는 준혁이네 집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준혁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너를 믿지 못했고, 내 육아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어. 도와주려던 게 아니라 내 방식을 강요했던 것 같아.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어. 그래서 자신이 있었나 봐.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민준이는 민준이만의 속도가 있더라고. 그걸 몰랐어.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저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어머니 말씀을 공격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마음을요. 그리고 저는 수진이의 육아 철학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래 친구도 중요하지만 민준이는 예민한 아이라서 천천히 적응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민준이 속도를 기다려줬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었죠. 근데 민준이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아이는 이 방식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허락을 받고 갔고 수진이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요즘 민준이가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먹이지 말고 같이 요리하는 건 어때?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건 잘 먹더라고. 아,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니 대화가 됐습니다.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었고 수진이도 제 조언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항상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 갔어. 정말 유치원에?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요. 일주일에 2번만 보내기로 했어요. 천천히 적응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민준아, 어땠어? 재미있었어? 친구도 생겼어. 지호라고 공룡 좋아하는 친구.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수진이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손주를 영영 잃었을 겁니다. 준혁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랐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구나. 설령 그 방식이 내 눈에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저는 민준이의 5번째 생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민준이의 유치원 친구들도 몇 명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먹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케이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준 손주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진아, 정말 수고 많았어. 민준이 정말 잘 컸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고집을 꺾고 사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수진이와의 편안한 대화를, 준혁이의 감사 어린 눈빛을요. 요즘 민준이는 일주일에 3번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수진이와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숲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수진이만의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을 존중합니다. 가끔 민준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민준이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동네 놀이터에 갑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준이는 행복해합니다. 어제는 민준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는 내 말 잘 들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손주와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나 사위와 육아 문제로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손주를 위하는 건가?
아니면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가? 내가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간섭하는 건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저처럼요. 다행히 저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육아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겁니다. 각 아이마다, 각 가정마다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 방식이 옳았다고 해서 며느리나 사위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은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됐다면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언은 조심스럽게, 강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할은 옆에서 지지해주는 거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수진이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준이가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 같다거나 간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 같다거나.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그냥 믿고 지켜봐 주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진이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갈게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애걸해야 겨우 손주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손주가 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편하게 연락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얻은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고 사과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얻은 것입니다. 제 고집을 꺾었을 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얻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 갈등 중이시라면 한 번쯤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사과해 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옳다고 믿었던 걸 부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뿐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대신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조언 대신 경청해 주세요. 평가 대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관계, 우리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민준이도 준혁이도 수진이도 행복해 보입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제가 한 발짝 물러섰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자녀의 감사 인사가, 며느리나 사위와의 편안한 대화가 일상이 되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옳은가, 며느리가 옳은가, 손주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제 이야기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5살입니다. 앞으로도 수진이와 저는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차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나눌 겁니다.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할머니로, 더 나은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민준이가 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림책을 읽고 재울 예정입니다. 1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손주와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며느리나 사위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해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수진이가 이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요.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는 정말 좋은 엄마야. 어머니가 인정할게. 너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민준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앞으로도 너의 방식대로 키워. 어머니는 옆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민준이에게.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만의 속도로,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내가.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끄러움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탐대실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